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는 정직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인은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 옆에 새로 개업한 경쟁 가게가 생겼고 그곳의 주인은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어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매출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 가게처럼 나도 가격을 낮춰서 손님들을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품질을 과장하여 광고해볼까? 상인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평소 사랑하던 철학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윤리학 책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카테고리적 명령에 관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위하기를 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상인은 이 구절을 여러 번 음미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모두가 품질을 속여서 광고한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금세 상점들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모두 다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가게 앞에 커다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진실된 품질을 약속합니다. 가격은 낮추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최상의 품질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손님들에게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과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정직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 표지판을 보며 좀 더 저렴한 다른 가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진정한 품질과 정직한 거래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인의 가게로 돌아왔고 경쟁 가게의 주인도 상인 일방식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정직과 신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상인은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이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닌 도덕적인 기준을 행동으로 보여준 마을의 현자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법칙을 쓰세요.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학을 좋아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책방에서 일하며 젊었을 적부터 쌓아온 수많은 철학,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삶의 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으며 때때로 인생의 문제로 그를 찾아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젊은 부부와 그들의 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특히 10살 소년 제이미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제이미는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동네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노인의 책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책장에는 그의 키를 훌쩍 넘기는 다양한 철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본 순간 제이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책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이미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갸우뚱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동화와 같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똑똑한 철학자가 오래전에 있었단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믿었어. 예를 들어 너도 잘 아는 씨앗 있지? 그 씨앗의 목적은 나무로 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선이란다. 저 시골에서의 너의 첫날처럼 한 아이가 있었어. 아이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단다. 하지만 매일매일 물을 주며 기다려도 나무가 자라지 않자 실망하고 말았지. 어느 날 우연히 나무가 아니라 그 주변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만두려 했는데 그 아이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났단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 나무를 심고 마땅히 기다리게. 나무는 자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느니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나무에게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지. 결국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났어. 그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행복을 주었지. 제이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차례차례 떠올려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이미는 자연스레 철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제이미가 나중에 그 노인과 같은 철학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목적론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삶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이미는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시작으로 철학의 매력을 알아가게 되었고 작은 마을에서 철학을 전하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미토피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죠.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중앙 광장에 모여 하루 일과를 토론하고 어떤 행동이 전체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는데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마을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외부에서 온 여행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갈색 모자를 쓴 호기심 많은 청년으로 이름은 알렉스였습니다. 알렉스는 공리토피아의 소문을 듣고 그 도덕적 실험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할지 토론하는 과정을 매우 궁금해했죠. 마침 그날 마을의 토론 주제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새로운 땅을 볼까요? 아니면 현재의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쓸까요? 였습니다. 그 문제는 농부들이 수행할 수량과 배분을 결정하는 문제로 마을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토론 동안 알렉스는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찬성과 반대 이유를 나누며 모두가 충분히 서로의 말을 들을 때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주민은 보다 많은 땅을 사용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현재 땅의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스는 위버 멘탈이라는 늙은 농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미래 공리주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알렉스, 위버 멘탈이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때로는 베푼 만큼 돌아오지는 않고 고통이 바로 행복으로 치환되는 것도 아니라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토론은 계속되었고 하루 종일 생각해왔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드디어 실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새로운 땅을 개척하되 마을 숲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결정은 이익을 증가시키면서도 마을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리주의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각 개인의 의견과 사회 전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공리토피아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동안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진실한 대화의 가치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공리토피아를 떠나면서 그저 철학적 이론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행복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알렉스는 그 어디를 가든 자신의 경험을 전했고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그렇게 알렉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살던 마르쿠스라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곤 했죠. 어느 날 마르쿠스는 친구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철학을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쿠스는 그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먼저 사람들을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 예를 들어 이 광장에서 파는 빵이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서 있는 나무는 모두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 의자들은 편안하고 빵은 맛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지만 마르쿠스는 그들의 호기심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르쿠스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 빵집들은 각기 다른 빵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빵은 그저 이상적인 빵 이데아의 모방일 뿐입니다. 진정한 빵도 아니고 완전한 형태도 아닌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저 진짜의 불완전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소피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림자 본 것밖에 없잖아요. 마르쿠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피아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정신 속에는 이미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억을 잊고 지냈다는 것이죠.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친구 알렉산더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완전한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마르쿠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데아를 이해하는 길이 되니까요. 현실에서 보는 사물이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완전한 형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강연은 호기심 많은 주민들에게 화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철학자 마르쿠스라 불리우며 매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과 이데아론과 같은 철학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이데아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은 마르쿠스가 매일 강연을 마칠 때마다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무엇을 찾으려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완전한 무엇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작은 조각들이니까요. 이렇게 마르쿠스는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현실 속의 아름다움도 함께 찾도록 독려했던 것이죠.